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워킹맘 미니준서 엄마입니다. 제가 요즘 대리만족하며 통쾌하게 보는 인생 드라마가 있어요. 바로 희경 작가의 디어 마이 프렌즈인데요. 갑자기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찾아서 다시 보게 됐냐면 어느 날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나문희 할머니가 국을 끓이다가 침을 뱉어서 휘젓는 장면이 나와요. 이 드라마 등장인물 중에 신구 할아버지와 나문희 할머니가 부부로 나오는데요. 신구 할아버지의 캐릭터는 아주 꼬장꼬장한 가부장적인 남편의 대명사고요. 나문희 할머니는 평생 그런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착한 아내로 나오죠. 그런데 나문희 할머니가 자식들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남편과 둘이 살면서 남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신구 할아버지가 생선가시 다 발라서 숟가락에 얹으라고 하면 밥상 앞에서는 비위를 다 맞추는 척하지만 밥상을 차리기 전에 침을 뱉고 휘젓는다던가 코를 판 손으로 나물을 묻혀 밥상에 올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올려서 드라마를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모습에 통쾌함을 느끼게 되었냐고요. 신구 나문희 님이 연기하신 캐릭터가 저희 부부랑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저희 남편은 현대판 신구 할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 가부장적인 면이 닮았던 저희 남편이 얼마나 밥상 앞에서 꼬장을 부리는 스타일인지 푸념 좀 늘어놓을게요. 일단 제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딸부잣집 막내로 태어나서 맞벌이로 바쁜 엄마 대신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엌을 드나드는 일이 많아졌고 맛이 있든 없든 요리와 가까워지게 되었죠. 결혼 전에는 학업을 이유로 동생들과 유학을 떠나 자취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밥상을 도맡아 차리게 됐고 그러면서 요리 실력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다 대식구의 밥상을 차리면서 더불어 손이 커졌답니다. 또 결혼 후에는 주변에 친한 이웃들을 불러 요리도 해주고 양이 많으면 나눠 먹기도 하면서 제 음식 솜씨는 자연스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미니 엄마 음식 솜씨는 장금이라고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맏딸이라 보조 요리사로 엄마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어느새 제 취미는 음식을 만드는 게 될 정도로 틈틈이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며 맛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이 모든 노하우가 쌓이면서 휴가를 내거나 여유가 생기는 날이면 평소에 하기 힘든 각종 김치를 담그는데 달달한 깍두기부터 오이소박이, 겉절이, 파김치까지 종류별로 밑반찬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청매실과 황매실이 나오는 시기에는 매실청을 담가서 1년을 준비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특히 남편이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수산시장에 가는데요. 각종 해산물을 사와 씻어서 냉동해 두고 자주 요리를 해먹는답니다. 특히 제철 맞은 해산물은 생물 그대로 활용해서 별미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봄철 살이 꽉 찬 암캐를 사서 쪄먹는 것은 기본이고요. 살아있는 새우를 만나거나 싱싱한 전복을 만나면 전복장이나 새우장을 담가 먹기도 합니다. 또 외식을 할 때는 음식이 맛있으면 맛을 최대한 음미했다가 집에서도 그 맛을 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낙지볶음 할 때 불맛을 입혀보기도 하고 밑반찬에 곁들여 나온 장아찌가 맛있으면 물과 간장, 식초, 설탕의 비율을 조절해가며 최대한 비슷한 맛을 내보려고 합니다. 또 남편이 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한 육수를 내려고 각종 뿌리 채소와 다시마를 넣고 사골을 끓이다 국물을 사용하기도 하죠. 10년차 전업주부인 옆집 언니는 자기도 일정하게 되지 못하는 순간을 제가 뚝딱뚝딱 해내는 것을 보고 워킹맘이 이래도 되는 거냐며 반칙이라고 저를 신기해해요. 그렇게 주변 누구나 인정하는 제 음식 솜씨에 유독 태클을 거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꼬장꼬장한 가부장의 대명사 제 남편이에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침은 간단히 먹을 수도 있는데 저희 남편은 아침상에는 꼭 쌀밥이 있어야 한대요. 자기는 결혼 전에 시어머님이 아침을 굶겨본 적이 없어서 아침을 먹지 않으면 뭔가 힘이 빠진다고 저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출근 준비로 바쁘다 보니
아침은 맛보다 속도를 중시하게 되죠. 바쁘게 뚝딱뚝딱 아침을 차려주고 애들을 준비시키고 있으면 한마디 툭 던졌죠. 아, 짜. 소금 몇 숟가락 넣었어? 그래서 애들 옷을 입히다 말고 그래? 하면서 국을 맛보면 제 입맛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짜다고 하니 얼른 다시 끓여주면 맛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싱거워? 맹물 탄 것처럼. 바쁜 아침에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지만 출근길 망칠까봐 꾹 눌러 참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하고 와서 파김치가 돼도 꼭 저녁상을 차려야 돼요. 너무 피곤해서 반찬집에서 반찬을 사오거나 배달 음식을 시킨 날에는 여지없이 먹을 게 없다는 둥, 조미료 맛이 팍팍 느껴진다는 둥,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거든요. 자기는 점심을 밖에서 먹어서 저녁은 꼭 집밥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참기 힘든 날에는 여러 번 반기를 들었죠. 차라리 그럼 당신이 요리를 해서 먹던지. 그러면 아이들 앞에서 버럭버럭 큰 소리를 내며 가장이 집에 와서 밥 한 끼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냐며 폭발을 하니 제가 참는 수밖에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너무 다투셔서 그게 전쟁보다 더 큰 공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위해 꾹 참게 되네요. 대신 마음속으로는 모두 아시죠? 어디 두고 보자. 애들 크면 당장 이혼이야. 이런 심정으로 말이에요.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 때 시댁에 가서 점심을 먹을 때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맛있어를 연발하며 감탄하고 먹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길들여진 자기 엄마의 밥상이니 더없이 맛있겠죠. 거기까지면 차린 사람도 먹는 사람도 누구나 기분 좋게 먹을 일인데 또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죠. 당신도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좀 맛있게 해봐. 또 속에선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래 알겠어. 당신 엄마처럼 아주 조미료 팍팍 쏟아부어서 맛있게 끓여줄게. 사실 시어머니 옆에서 음식을 돕다 보면 조미료를 저렇게 넣어도 되나 싶을 만큼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그런 밉상 멘트가 늘어날 때마다 저는 남편의 국이나 반찬에는 특별히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이라는 미원을 아주 팍팍 넣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맛있다고 감탄하는 모습을 볼 때면 꼴 보기가 싫어져서 역시 건강한 기쁜 맛보다는 당신한텐 조미료가 딱이야 싶은 생각에 어떨 땐 빨리 먹고 죽어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퍼붓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남편의 지방 순환 근무로 어쩔 수 없이 1년에 2번 평균 석 달 정도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신혼 초에는 혼자 회사 숙소에서 밥 차려 먹고 지내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는데 살면 살수록 이런 밉상 행동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본인이 직접 밥을 해 먹어봐야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겠지 싶어서 말이죠. 근데 이건 최우선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반찬 투정은 더 극에 달했으니까요.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걸 저에게 보상받기라도 하든 말이죠. 여러 반찬을 내놔도 맛있는 반찬은 칭찬하기보다 꼭 부족한 한 가지를 찾아서 트집을 잡아요. 생선을 맛있게 구워줘도 맛없다고 버리고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익혀서 내놓으면 바싹 좀 익히지.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아예 생선즙이 다 빠져나가게 바싹 말리고 구워내놓아요. 역시나 투덜대죠. 너무 바삭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맛없다고 투덜대는데 그냥 대충대충 차려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당신한테는 바싹 구운 생선 대가리도 아까워 이런 심정으로요.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밉상 멘트는 계속될 거니까 이젠 밥상 차리는 게 점점 더 싫어져요. 저를 위해서 단 한 번도 밥상을 차려본 적도 없는 인간이 말이죠. 혼자 살 정도면 밥도 하고 반찬도 해먹을 줄 알 텐데 저랑 같이 있으면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지 않아요. 밥상을 차리는 아내의 노고를 알만도 한데 맛있다는 칭찬 한번 고맙다는 표현에는 무척 인색했어요. 그러면서 밥이 질다는 둥 되다는 둥 반찬이 짜다는 둥 싱겁다는 둥 음식을 평가해서 맛없는 음식으로 만들어버리죠. 아이들은 옆에서 엄마 밥이 최고라며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속으로 저주를 퍼부어 아내의 수고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당신 같은 인간은 혼자 돼서 평생 거름뱅이처럼 맛없는 음식이라도 구걸하면서 먹게 될 거라고 말이죠. 사실 남편의 이런 모습에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크게 한몫했어요. 집 분위기가 대체로 가부장적인 데다가 시어머니는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는 꼴을 절대 못 보세요. 어쩌면 그런 환경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서 받아들여야지 하다가도 시시콜콜 본인은 꼼짝하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삿대질을 할 때는 환장할 지경이에요. 당장에 숟가락, 젓가락을 얻는 일부터 치우고 설거지하는 일까지 그는 절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도와줘라고 했죠. 그런데 매번 항상 일일이 다 시켜야만 겨우 하는 신용을 하니 나중엔 싸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데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자꾸 가르쳐요. 이제 와서 남편을 바꿀 수 없으니 남편 있을 때 듣고 느끼기라도 하라고. 한 끼의 식사는 맛있다 아니다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모두 누군가의 수고로 차려진 밥상이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정도는 직접 놓을 수 있다는 것과 다 먹고 나면 자기 그릇 정도는 싱크대에 가져다 놓으라고 해요. 나중에 커서 누군가의 귀여운 딸 고생시키지 말라고요. 더불어 저 또한 며느리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평일에는 하루 한 끼, 주말에는 하루 3끼 이상 밥상을 차려야 할 때가 있어요. 먹지 않고 살 순 없으니 이 끈을 놓지 못하는 이상 부엌에서 요리하는 여자로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요리가 취미라고까지 말했던 제가 이 남자 때문에 요리가 점점 더 싫어지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훌륭한 드라마 속 통쾌한 명장면이 제 앞에 나타나 좋네요. 물론 오래전 방영했던 유명하기도 하지만 제 입장과 처지가 비슷한 장면이 나오자 이제야 자석 끌리듯 끌렸던 모양이에요. 아내의 밥상에서 제대로 밉상인 신구 할아버지한테 통쾌한 복수를 하며 밥상을 차리는 나문희 할머니를 보면서 말이죠. 사실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밉상 멘트를 하길래 모방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걸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으로 진짜 통쾌하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남편이 진상짓을 멈추지 않으면 다시 도전해보려고요. 드라마 속 나문희 할머니처럼 침도 뱉고 코도 풀고 조미료도 쏟아붓고 화장실 갔다가 씻지 않은 손으로 나무를 비빌 때 팍팍 묻혀보고 말이죠. 대신 남편에게 예의상 미리 마지막 경고를 해줬어요. 여보, 내가 요즘 엄청 재밌게 보는 인생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신구 할아버지 나문희 할머니가 어찌나 밥상에서 반찬 타령을 하고 할머니한테 가부장적인지 나중에 음식을 깜빡 빠뜨리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본 손으로 나물 묻히고 소심한 복수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복수가 통쾌함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못 참고 어떻게 한 줄 알아? 이혼한다고 통보도 안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서 신구 할아버지가 아내를 찾다 못 찾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한다고 쌀 씻으면서 혼잣말을 해. 이렇게 두고 갈 거면 밥 짓는 거라도 가르쳐주고 국 끓이는 법이라도 알려주지.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언젠간 나문희 할머니처럼 될 수도 있어. 그땐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어. 라고 말이죠. 그 뒤로 남편의 반찬 투정은 여전하고요. 제 버릇 어디 가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버릇이 생겼다면 제가 밥을 준비하고 있으면 자주 주방을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니 다시 한 번 더 한결 후련해지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금도 고민이 되네요. 부끄럽지만 저는 살면서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라고는 아내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제 외모가 그렇게 여성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한지 학창시절 때부터 수줍음도 참 많았었고 그로 인해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엄청 길었고요. 어쩌다 보니 여자를 만나도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못하던 저에게 그 당시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날개 없는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회사에 새롭게 들어온 격리 아가씨였고 다른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저와 3살 차이 나는 아내는 쑥맥인 저를 유달리 챙겨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다른 동료 격리들에게 따돌림은 당하는 건지 저는 걱정스러워 울고 있던 아내에게 별말 없이 간식거리를 사와서 그냥 옆에 놔두고 간 뒤로 아내는 저를 수시로 부르면서 이것저것 말도 먼저 걸게 되었어요. 처음에 봤던 것과는 달리 아내는 활달하고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도맡아 하는 모습에 점차 아내를 좋아하는 격리들도 많이 생겼고 그 회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내를 싫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독 지독하게 아내에게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격리 한 명이 있었는데 항상 사내에서 맨날 소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던 터라 문제가 컸었는데 내부 감사 때 소액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작은 횡령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걸려서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나마 그 여자를 따르며 아내를 같이 따돌렸던 사람들도 흐지부지 되고 결국 아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좋으면서도 싫었어요. 옛날에는 아내가 밥 먹을 때나 퇴근할 때 항상 저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 말고도 아내와 밥 먹기를 원하는 동료들이나 퇴근할 때도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특히 그 중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 동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제가 먼저 혼자 다니려고 하고 혼자 밥을 먹으러 가자.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선뜻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데이트 날 아내는 진짜 너무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최근 몇 달간 단 한 번도 나에게 데이트를 하면서 이 손을 한번 잡지도 않냐는 말에 저는 내가 그렇게 하면 싫어할까봐 겁나서 못했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그럼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좋은 거냐고 물으면서 정말 천사처럼 활짝 웃는 모습에 저는 아내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랑 저는 커플이 되었고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면 저랑 사귄다며 직접적으로 먼저 말을 하고는 저랑 밥을 먹고 퇴근을 같이 하고 이제는 퇴근 이후에도 서로 데이트를 자주 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제 아내는 시골집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한 여자였습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시골이라 차를 타고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서울에 혼자서 살다 보니 일가 친척은 없고 주말이면 한 번씩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 말고는 집에서 할 일이 없던 아내는 고등학생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엄마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엄마 아빠가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길래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데이트를 하던 것이 점점 아내의 집에서 데이트도 하게 되면서 한 번은 아내의 집에 들어가게 되니 그때부터는 반 동거 비슷하게 주말이면 아내의 집에서 자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 30 넘어서 처음으로 하는 연애가 제 삶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더군요. 정말 아내를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혼자서만 계속 지내는 게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덜컥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너무나도 좋아하시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성화를 부리셨고 그렇게 사귄 지 2달이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과분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러니 놓치지 말고 이 여자친구 꼭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항상 아내를 놓칠까봐 약간 강박 증상으로 아내를 따라다녔고 아내가 어딘가에 나가거나 친구나 동료들을 따로 보는 것도 신경 쓰이고 마음이 쓸쓸해질 정도로 아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내가 좋냐며 웃다가도 저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자기를 데려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만나 4달 만에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가 프로포즈를 받아준 날은
정말 하늘로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접게 되고 처가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처음으로 뵙고 인사도 했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기에 그 뒤로 힘들게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이 결정되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아들이 여자랑 연애 한번 못 해봐서 너무 걱정했는데 며느리가 너무 좋았다며 어차피 저를 주려고 사두었던 아파트가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 외곽 쪽에 아파트 한 채를 넘겨주셨습니다. 남은 빚이 있었지만 그건 저희가 차차 갚아나가면 되었고요. 그동안 조그마한 집에서 지내다가 널찍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까 저희 부부도 진짜로 이제는 정식 부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아내도 새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서울에 와서 지내는 1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숨막혔다고 단칸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런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되니까 너무 좋다며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여느 때처럼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내와 결혼하고 나니 소심했던 제 성격도 이제 여자라고는 아내만 쳐다보고 다른 여자에게 기죽어서 말할 이유가 사라지자 당당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삶이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무렵 이제 정식으로 결혼했으니 처가에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쩔 때는 2번 정도예요. 사실 집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았던 터라 가는 건 부담이 별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가가 오히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을 자주 모시고 저녁 식사도 자주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부담될까봐 제가 꺼려하자 아내는 오히려 좋다며 대신 우리 부모님도 한 번씩 뵈러 가자는 말에 그렇게 지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처가에 가면 장모님께서 잡아주신 닭고기 먹고 고구마를 직접 해보기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잠도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깬 적이 있는데 제 옆에 있어야 될 아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저처럼 아내도 물 마시러 갔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고 한참 뒤에야 아내가 돌아왔기에 어디를 갔다 왔냐고 물어보자 아내는 몹시 놀라며 아직 안 잤냐고 되려묻더군요. 저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더니 당신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아내는 당황하면서 바람 쐬러 잠시 나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러기에는 밖을 나갈 옷차림이 아니었지만 아내가 더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 이후로는 묻는 것도 그만두었지만 뭔가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번뜩 이 집에 제가 모르는 방이 떠오르더군요. 바로 지하실이었습니다. 창고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었는데 농기구랑 쌓아놓는 곳이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던 곳이었어요. 이 오밤중에 지하실을 내려갈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싶었고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 일단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자며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장인어른 집에 온 날 일부러 저는 자는 척을 하며 누워있자 아내는 제 얼굴 앞에 손을 들이밀며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러보더니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몰래 일어나 나가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굳이 저한테 안 들키고 저렇게 나가려고 하고 그것도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가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고요. 저는 아내가 나가는 것을 뒤따라 나가자 밖에서 2명의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한 명은 아내고 한 명은 놀랍게도 장모님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확실히 자냐며 연신 되묻는 장모님의 목소리. 그러자 아내는 그 사람 잠들기 시작하면 내가 흔들어도 잘 못 깨어나는 편이라고 말하고 둘은 그렇게 지하실로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지하실에 두꺼운 철문이 열리자 갑자기 안쪽에서 기괴한 소리를 내는 사람 소리가 들려왔고 철문은 바로 닫히더군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쩔까 하다가 저는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문 가까이에 귀를 붙였더니 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계속 어쩔까 고민하고 있는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아내가 저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철문에 감춰진 지하실 방안을 둘러볼 수가 있었는데, 아니 그곳에는 노숙자 같은 남자분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그곳에 발이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침대도 있었고요. 누가 봐도 그 남자는 감금되어 있어 보였고, 심지어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요강들이 보였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을 치자 아내와 장모는 자기들이 다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놀라서 후다닥 도망치며 경찰서로 바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탄 자동차를 몸으로 앞으로 가로막으며 아내는 진짜 모든 걸 다 들어보고 뭘 하든 하라고, 이러면 오해만 쌓일 거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보라며 싹싹 빌더군요.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을 테니 설명을 해보라니까 장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지하실에 갇혀있는 남자는 아내의 오빠랍니다. 어릴 적부터 자폐증을 앓았고 어릴 적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신 연령이 낮으니 일부러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달라고 욕을 하고 가족들을 아주 못살게 굴더니 이제 몸이 성장을 해서 중학생 시절에는 아내에게 강제로 몹쓸 짓까지 하려고 했답니다. 사리 판단을 못하고 본능만 있는 거라 이걸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내는 그런 소문이 나면 큰일이 나니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면 또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질 테니 집에서는 아내의 오빠인 아들을 지하실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고, 정말 이 모든 게 우리의 잘못인 것 같냐고 하더군요. 제 아내는 그 이후로 정신과도 다니면서 점차 괜찮아졌고 20살이 되기 전 고등학생 때 도망치듯이 서울로 온 것도 그 일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 엄청난 사실들을 들은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차에서 내려서 미안하다고, 난 그런 줄도 몰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자기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냐니까 아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반대로 저라면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겠냐는 말에 저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그나마 한 번씩 내려오면 오빠를 저렇게 챙겨주고 내려가서 씻겨주는 게 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는 더 이상 일단 이 집에 있기조차 싫었고 아내의 과거를 다 알게 되고 몰랐던 형님의 존재까지 알게 되자 저의 심정은 너무나도 복잡해져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내와는 그 이후로 예전과는 다르게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네요. 저는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 상황에 제가 나서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처가 식구들이 저와 저의 가족을 속인 것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부모님께 이러한 사실들을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내와 계속 산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아내는 저에게 줄곧 미안하다며 울며 사과했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된다고 했지만 이게 참 마음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 전에는 아내에게 아이를 어서 가지자고 했던 그 말들도 전 이제 겁이 납니다. 혹시나 자폐아가 태어날까 봐요. 유전성이 있는지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저 역시도 모든 것을 숨기고 아내의 오빠를 저렇게 방치하고 묵인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32살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2살이 많은 헬스 트레이너 남친인 오빠가 있어요. 얼굴이 막 잘생긴 것은 아니어도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훈훈한 외모에 운동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호탕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주변에 참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유독 여자한테는 쑥맥이었고 심지어 제가 첫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만나보니 바로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아마 고백도 제가 먼저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귈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차라리 여자한테 쑥맥이었던 그 점이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들 걱정할 필요 없이 오직 나만 사랑해 줄 테니까 걱정 없이 나만 한눈 안 팔면 아무 일 없겠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저도 여자라는 점. 문제는 저한테도 쑥맥이었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동안 진도가 너무 더디다 못해서 답답하고 심지어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군요. 아니 1년이나 만났는데 대체 언제가 때야? 당신 혼전순결이야?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지만 너무 사랑하기에 아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말이 아껴주는 거지. 아끼다가 똥 된다고 이 양반아.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아저씨라고 하고 싶지만 목까지 넘어갔던 말들을 겨우 삼키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 뭔가 있어. 바람이야 뭐야 하는 마음으로 석연치 않은 느낌에 수시로 폰을 검사해봐도 나오는 것은 없고 집요하게 감시했는데 절대 바람 피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바람 피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더니 더 답답하고 속이 터져만 갔습니다. 어차피 결혼 생각도 있었고 결혼만 하면 문제없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에 정말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먹었습니다. 남친도 저와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고 있다고 해왔기에 이쯤 되니 제가 물었어요. 우리 나이도 있고 이제 결혼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 할지 생각하는 시기가 있어? 라고요. 그랬더니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전부터 말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루 이틀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꼭 해줘야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자기한테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아니고 저런 문제도 아니고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물었죠. 그렇게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듣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결혼을 진행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돌부처 갔던 남친이 그런 저의 모습에 결심을 했는지 어느 날 술 한잔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직감을 했죠. 그래 오늘이구나. 한 잔 두 잔 마시며 개봉식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만의 시간. 이게 뭐라고 사귄 지 1년이 넘었는데 술을 마셔야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 근데 막상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자꾸 피하고 싫다고 버티더군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간신히 설득해서 남친은 거기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임신은 가능한 건가? 불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는 있나? 그러다가 현실로 돌아와 정신을 번쩍 들었을 때는 이미 남친이 나가서 멀리 사라진 뒤였죠. 미안한 마음에 뒤늦게라도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남겨도 확인하지 않고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저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겸 내가 이런 것을 처음 봐서 놀라서 그랬어. 절대 싫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연락 좀 받아. 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도 없이 해온 말이지만 막상 불임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혼을 망설이고 검색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씁쓸하기는 하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결혼은 현실인데 나도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해야죠. 여튼 찾아보니 아니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없어진 것은 아닐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불임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개만 있어도 된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별로 큰 문제도 아니잖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 불임도 아니라고 하잖아. 하면서 이 사람 상처 입기 전에 어서 찾아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헬스장도 안 나온다 그러고 도무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마 제 놀란 표정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모양인데 연락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어째 말할 기회가 있어야 말을 하던가 하죠.
어쩔 수 없이 몇 날 며칠을 남친 집 앞에서 서성이며 기다려서야 겨우 남친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쓴 남친이 나오는 걸 보고는 잽싸게 따라가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놀란 남친이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저도 그를 따라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바닥에 넘어지고 무릎을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절대 안 잡히겠다고 그렇게 전력으로 도망을 치던 남친이 제가 다쳐서 쪼그려 있는 걸 보더니 다 들리게 울었죠. 도망을 포기하고는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왜 찾아왔냐고 저에게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나 정말 괜찮다고.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왜 연락을 안 받았냐고 보고 싶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친도 조금 놀라더군요. 덩치에 안 맞게 근육질의 몸을 해가지고는 저 우는 거 보고 같이 따라오는데 이건 뭐 완전 개그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어려서부터 함께 이용하는 사우나나 목욕탕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지금 일하고 있는 헬스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꼭 혼자 있을 때만 씻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자를 자연스럽게 멀리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운동도 많이 하고 몸도 가꾸면서 성격도 변하고 밝고 활기차졌지만 20년을 넘게 가져온 콤플렉스만큼은 이겨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컴플렉스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병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 것 같다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는 다른 말은 다 제쳐두고 참 고생 많았겠다면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자꾸 들이대기만 했으니 하지만 그렇게 피하고 말 안 해주는데 별 수 있냐고 궁금한데 네가 잘못했다면서 명치를 팍 치고 저희들은 깔깔대며 그날 그렇게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남친과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언제 예식 날짜를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저의 의지는 확고해졌어요. 뭔가 부끄러운 사연이기는 하지만 한때는 치부였던 지금 별거 아닌 이야기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와서 너무 기쁘네요.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세요.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